네네, 됐고요.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확인하면서 판서를 할게요. 오늘 너무 정신이 없어서. 바로 시작할게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본가에서 과외를 하다가 끝나고 바로 막 달려왔는데 조금 늦었네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현대에서 들어갈 거고요. 영어로 이렇게 쓰죠. 일단 선형대수랑 해석학을 어느 정도 개념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확인은 할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 수업을 다 들으셨을 텐데, 현대재수 수업을 교수님 수업은 잘 듣고 오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교수님 수업을 그대로 다시 재현해서 제 언어로 설명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개념을 정리하고 문제 푸는 연습하는 거를 이번 수업에 위주로 가려고 해요. 요청으로 들어왔던 것도 그게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계속 과제가 있을 예정이고요. 과제는 다음 수업 시간 전에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고서에 내기 위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게 과제랑 이번에 판서 필기하는 거랑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같이 제출하지 마시고 파일을 따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저처럼 태블릿 쓰시는 분들은 PDF로 바로 쏴주시면 되고, 손으로 필기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제 PDF로 촬영을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그 필기나 과제 사진 각각 구분해서 보낼 때도 그 PDF 따로따로 말고 한 번에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은 언제든지 괜찮고요. 전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질문은 카카오톡 채널로 부탁드릴게요. 저희 미래 채널 질문하는欄이 있는데, 거기 질문할 때 앞에 가로치고 현대대수 튜터링 이렇게 써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질문은 제가 최대한 빨리 들어가서 답장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카카오톡 미래 채널로 질문 부탁드리고, 저랑 뭐 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개인톡 말고 질문은 다 채널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과제는 질문은 받긴 할 건데, 궁금한 사항이 생긴 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그 다음 시간에 풀이를 진행할 거예요. 과제 풀이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아마 대부분 다 풀이를 진행할 거예요. 너무 똑같은 형식 말고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 현대재수를 거의 6번, 7번째 돌리고 있거든요. 이 현대재수 1을. 근데도 너무 어려워요. 다들 그럴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최대한 어려워하시는 부분을 집중해서 설명을 하려고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수님 판서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긴 했는데 너무 간단하고 자명한 거는 뺐기 때문에 제 판서에서 제외된 부분 중에 교수님 판서에 있는 거에서 질문이 있으면 또 질문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에 편입생 분도 계시던데, 제가 4학년이라서 너무 익숙해진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낯선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따로 질문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이제 첫 번째 섹션은 집합 관계 이렇게 있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선형대수에서는 1차 방정식을 설명을 했었죠. 근데 이제 현대대수에서는 그 이상을 얘기할 수 있는 그 근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배울 예정이에요. 그걸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냥 현대대수의 근원이 그렇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바로 집합 얘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집합이 뭘까요? 집합이 뭔지부터 얘기해 볼게요. 집합의 정의는 S라고 부를게요. S라고 표현할게요. 이 집합은 만들어진 건데 원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 집합에서 사용하는 표현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A가 집합 S의 원소라는 걸 의미하고 여기다 이렇게 짝대기 하나 주어주면 그려보면 A가 S의 원소가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 이렇게 생긴 심볼은 공집합을 의미하고요. 이거는 원소가 없다는 얘기죠. 원소가 없는 거 공집합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집합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집합을 정의할 때는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도 똑같이 설명하는 부분인데 집합을 표현할 때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명확하게 160cm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이런 식으로 나타내줘야 집합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도 고등학교 1학년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는 건데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마 학원 수업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원소나열법이랑 조건제시법이 있죠.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예시처럼 생긴 집합 표현들을 보고 집합이라는 걸 바로 알아채셨으면 좋겠어서 적어놓는 거예요. 조건제시법은 미지수 이렇게 적어놓고 이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죠. x는 각각의 자연수들인데 8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들. 그리고 이 이분이라는 말은 짝수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표현하고 x가 1, 2, 3, 4일 때 2x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고도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위에서 얘기하는 집합이랑 원소나열법으로 표현된 집합이랑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한 집합이랑 같은 집합을 의미하는 거 눈치채셨죠? 자, 간단한 얘기는 집합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또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요것도 짚고 갈게요. 지금 정의라는 말을 적었어요. 혹시 놓치신 게 있나요? 네. definition이랑 theorem 정의와 정리를
의미를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정확하게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예시를 하나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중학생들이 배우는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의미해요. 이게 정의죠. 정의의 특징은 뭐냐면 증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의니까요. 그런데 이등변 삼각형에 관한 정의, 특징을 적어보자면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성질이 있어요. 이거를 정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정리는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증명을 한다고 표현을 하려면 적어도 정의는 아니고 정리해야 된다는 거겠죠. 자, 정리하셨으면 페이지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것도 아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만 또 정리하고 넘어가면 각각의 숫자 그룹을 나타내는 집합들, 정수 집합, 유리수 집합, 실수 집합 이렇게 정리하고 복소수까지 적을게요. 복소수 집합. 자, 그리고 앞으로 많이 쓰일 위에 이렇게 첨자로 플러스 붙은 애들은 양의 값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고요. 각각의 집합 중에서. 그리고 이렇게 스타가 붙은 애들도 자주 보게 될 텐데 이런 집합들은 보통 0을 제외하고 나타내는 집합을 의미해요. 또 나가다 보면 다른 의미로 쓰일 때도 있긴 하는데 또 그때 되면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리고 자주 놓치시는 부분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아직 집합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어떤 집합 B가 집합 A에 대한 부분 집합이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집합 B의 모든 원소 스몰 b에 대해서 이 스몰 b가 A의 원소이기도 하다는 거죠. 모든 원소 B에 대해서요. 다들 정의 알고 계시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이렇게 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얘는 이러한 표현법은 이렇게 등호가 생략된 표현법이랑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B가 A의 부분집합이기도 하면서 B랑 A는 A 집합은 같아질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집합 A에 대해서 A는 자기 자신과 공집합을
당연히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문제 들어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근히 이런 거에서 하나씩 놓치게 되더라고요. 자, 부분집합의 의미도 정리가 되셨으면 다음은 진부분집합 얘기해 볼게요. 어떤 집합 A에 대해서 이 A를 가부분집합이라고 요거는 가부분집합이라고 한글로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어떤 다른 부분집합들 A의 부분집합들에 대해서는 A의 부분집합은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르는데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1, 2, 3의 세 가지 원소를 갖는 집합 S에 대해서 이 S의 부분집합은 공집합과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원소들로 부분집합을 나타낼 수 있을 텐데 모든 부분집합을 다 나타냈죠. 그런데 이 중에서는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요만큼만 진부분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가 또 되셨으면 다음 개념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할 거는 카르테전 프로덕트라는 용어인데 이거 약간 순서상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집합 A, B를 먼저 명명할게요. 그러면 이 직접 곱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A 집합의 원소 스몰 a, B 집합의 원소 스몰 b에 대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순서상처럼 표현한 것들의 모든 집합을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이 직접 곱에 관한 문제 과제 하나 냈거든요. 잘 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꼭 두 개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집합들을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 자, 정리하셨으면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지금은 이렇게 적어주세요.
모든 S집합의 원소는 정확하게 하나의 셀 안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파티션의 셀이요. 요 파티션 얘기는 뒤에서 더 할 거긴 한데, 이 셀은 여러분 아마 수업 시간에 잘 배우셨을 거예요. 복습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셀은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고 다른 집합과 무조건 서로소 관계를 이뤄야 되고, 또 이 모든 셀들을 모으면 표본 공간, 그러니까 주어진 그 집합 자체가 돼야 되는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는 건데, 앞으로 사용할 표현들에서 S집합의 원소 X에 대해서 이렇게 X 위에 선을 그어서 표현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할 예정이에요. 되게 자주 쓰이니까. 얘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위에서 얘기했던 셀에 대해서 셀로 표현을 할 건데, X를 포함하는 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X를 포함하는 셀이라고 얘기할 건데, 이거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해드릴 건데, 문제별로 의미를 잘 체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정리되셨으면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음 단원에서 관계 표현할 때 더 얘기해 볼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볼 얘기는 집합들 간의 관계예요. 아마 집합들 간의 관계하면 함수가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 함수 얘기는 아주 간단하게만 담았어요.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일단 정의부터 해볼게요. A집합과 B집합의 관계를 우리는 어떠한 하나의 부분집합 R로 표현할 건데, 얘는 누구의 부분집합이냐면 AB로 이루어진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라는 아까 배웠던 그 직접곱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은 이 순서상 A, B를 R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라는 거예요. A와 B의 관계라고 단순하게 해석해 주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조금 주목을 해주실게요. 제일 먼저 가장 단순한 관계인 동일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집합을 먼저 하나 정의를 하고, 우리는 어떤 관계 얘기를 해볼 거냐면 동일하다, 같다는 이 등의 관계를 이야기해 볼 거예요. S집합 상에서요.
그래서 이 릴레이션은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이냐면 여기서 정의한 것처럼 주어진 집합의 카르테션 프로덕트로 만들어지는 순서쌍들을 모은 이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표현될 거예요. 정의 그대로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정의랑 예시랑 연결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어떠한 X집합의 S집합의 원소 X에 대해서 우리는 이 X, X라는 원소가 등호로 표현된 관계의 원소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게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같다는 의미, 특정한 집합의 두 원소가 같다는 의미를 정의를 따라서 표현해 본 거예요. 반대로 서로 다른 값을 가지는 두 원소 x, y에 대해서는 이 x, y는 이 이퀄리티 릴레이션의 원소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기로 우리는 약속을 했죠. 이렇게 집합 간의 관계라는 정의와 연결이 좀 되시나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가장 자주 보았던 집합 간의 관계인 함수로 얘기해 볼 건데 fx는 x세제곱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말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주어진 함수는 이 f 자체가 관계를 의미하는 아래 역할을 할 것이고 x, x세제곱이라는 순서쌍을 가지게 되겠죠. x는 이 실수집합의 원소인데 이 f라는 관계는 주어진 공간인 실수집합 간의 카르테션 프로덕트의 부분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얘는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표현을 써줄 수가 있냐면 이 f는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f를 얘기하는 건데 이 f는 관계예요. 실수 집합상에서 표현되는 관계입니다. 주어진 정의랑 좀 연결이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수 사상이라고도 하는 펑션 한 번만 간단하게 정의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던데 편하게 쓰세요. 함수는 사상은 이상하게 현대재수에서는 사상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X집합에서 Y집합을 향해 가는 릴레이션인데 X집합과 Y집합 간의 릴레이션인데 얘는 각각의 X집합의 원소 X를 이렇게 하나의 순서상으로 표현되는 관계를 의미하고요. 우리는 이러한 사상을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많이 봤던 표현일 테고 따라서 이 순서상은 주어진 릴레이션, 이거 파이라고 부를게요. 그냥 파이의 원소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이 파이에 x를 대입했을 때 y가 나온다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상 정의할 때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x집합을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y집합을 공역이라고 부르고 특별히 파이라는 릴레이션에 x값을 대입했을 때 나온 그 값들의 집합을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실수집합상에서 우리는 2 플러스 3이 5라는 걸 굉장히 자명하게 알고 있을 텐데 얘도 릴레이션으로 집합 간의 릴레이션으로 충분히 표현이 가능해요.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후에 정의할 바이너리 오퍼레이션과도 그걸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정의역을 실수의 직접 곱으로 나타내고 공역을 실수 집합으로 나타냈을 때 이 직접 곱의 원소 2,3을 주어진 연산으로 보냈을 때 이 사상 파이에 x를 이렇게 대입해서 y가 나온다고 표현을 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사상 플러스 관계 이걸로 이렇게 표현되고 여기에 2,3이라는 정의역의 원소를 대입했을 때 이 관계를 더해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고 얘는 5가 나올 텐데 이 여기서 등장한 5가 실수집합, 즉 주어진 공역의 원소라는 것까지 확인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정 교수님이 그 다음으로 다루시는 게 원소의 개수던데 이거는 너무 간단하게 표현돼 있고 해석학에서 잘 이번에 해석학 수업 대부분 들으시죠? 해석학 이제 아니구나. 지금 들을 게 아니구나. 어쨌든 해석학에서 잘 배웠을 것 같아서 지금은 다루지 않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혹시나 어려운 거 있으시면 또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또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파티션이랑 셀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할 거라고 하고 넘어왔는데 여기서 파티션이랑 이퀴벌런스 릴레이션 이거 동치관계라고 부를 텐데 아마 동치관계까지 이번 절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혹시 놓치실까봐 디스조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얘는 집합 간에 겹치는 게 없다는 말로 즉 서로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안 적으셔도 되고 셀 정의할게요. 아마 정 교수님이 이렇게 집합을 그리시고 그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셀들을 막 이렇게 그려서 표현해 주셨을 텐데 S집합의 모든 원소는 분명히 하나의 셀에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S집합의 원소 X를 하나 뽑으면 이 X가 들어있는 셀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셀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X 위에 선을 하나 그어서 그 셀을 표현할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이렇게 플러스가 붙어 있으면 양의 정수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했죠. 이 양의 정수 집합을 짝수 집합과 홀수 집합의 합집합으로 그러니까 짝수 셀이랑 홀수 셀의 합집합으로 나타낼 거예요. 셀은 무조건 서로 소여야 되고 셀끼리 모이면 이 주어진 표본 공간을 다 만들어야 한다고 했죠. 얘네끼리 다 표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셀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짝수 홀수를 잘 잡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14의 짝대기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건 14가 들어있는 14를 포함하는 셀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 두 가지 셀 중에서 14를 포함하고 있는 건 짝수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짝수 집합을 의미하는 얘기구나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게 있는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양의 정수를 하나 정의하고요. 이 양의 정수를 n개의 셀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 셀들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 n개를 뭘 기준으로 나눌 거냐면 나머지로 나눌 거예요. 나머지가 0인 거부터
나머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n-1까지 이렇게 나머지를 갖는 애들로 나눠서 표현할 거예요. 주어진 양수가 n으로 나눠졌을 때 나머지요. 그러니까 n으로 나눌 때 나머지요. 정수론에서 많이 보셨죠? 뭐라고 불렀었는지도 기억나세요? 이런 셀을 레지듀 클래스 모듈로 풀네임으로 쓸게요. 모듈로 n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양의 정수 집합상에서. 이거 잉여류라고 또 얘기합니다. 법 n에 관한 잉여류, 맹여류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예시를 덧붙이자면 n을 5라고 하고 양의 정수 집합의 원소 13에 대해서 이 13이 속한 셀을 물어보자면 n을 5로 잡았으니까 주어진 정수를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가 나오죠? 13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 나오죠. 그러니까 13이 속한 셀이라는 건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원소들의 집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이 13에 선을 그어서 표현한 거는 13이 포함된 셀이라고 말했었는데 여기선 n을 5라고 했기 때문에 13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 나오죠. 5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 나오는데 지금은 잉여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13이 포함된 셀이라는 건 나머지가 3인 원소들의 집합이라는 얘기고 따라서 이 집합은 3, 8, 13, 18 계속 나오겠죠? 양의 정수니까. 이러한 원소들의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괜찮으실까요?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셨으면 또 남아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잉여류까지 얘기했으니까 이번엔 동치관계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사실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글이 아마 동치관계라고 부르는 게 맞을 거예요. 자, S집합에서 정의할 거고요. 이 관계의 R은 당연히 처음에 정의했던 대로 직접 곱의 부분집합이겠죠. 이거는 릴레이션 정의할 때 했던 얘기고요. 근데 이 동치관계는 뭘 의미하냐면요. 다음에서 얘기할 사항들을 만족시키는 원소들의 집합을 동치관계라고 부를 거예요.
어떤 관계들을 만족시켜야 하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리플렉시브, 반사 관계고요. 두 번째는 시메트릭, 교환 법칙 성립할 때도 이 표현을 썼었나요? 아무튼 대칭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는 트랜시티브, 추이 관계를 얘기하는데요. 적어놓을게요. 반사, 대칭, 추이. 이 각각은 뭘 의미하냐면 똑같은 게 나오는, 말 그대로 반사되는 그 릴레이션을 얘기하고요. 대칭은 x와 y 간의 관계가 성립한다면 y, x도 성립하여야 말이 된다는 거고, 추이는 x와 y 간의 관계, y와 z 간의 관계가 이렇게 성립한다면 연쇄적으로 x와 z 간의 관계도 성립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동치관계를 만족하는 릴레이션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아까 우리가 정의했던 이 동일한 관계도 있어요. 얘는 동치관계인데요. 바로 확인해 볼게요. 1번, 2번, 3번 반사대칭 추이를 다 만족시키는지요. 특정한 원소 x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x는 당연히 자기 자신과 동일할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x가 만약에 y라면 당연히 y는 x일 거고, 세 번째, x가 y고 y가 z라면 x는 z가 되겠죠. 세 가지 반사대칭 추이를 다 만족시키기 때문에 주어진 릴레이션은 동치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괜찮으신가요? 하나 더 해볼게요. 넘어가서 동치관계인지 테스트하는 거 또 해볼게요. 어떤 릴레이션이 주어질 거냐면, 이번에 릴레이션은 정수집합상에서 정의된 건데, 이렇게 표현됐네요. 이거 R 쓰는 거예요. 서로 다른 정수집합의 원소 NM을 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러한 릴레이션이 동치 관계가 되는지 지금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시험지에는 배운 표현대로 써야겠지만 지금은 그냥 반사, 대칭, 추이 이렇게 적고 만족시키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소 A를 잡아볼까요? 원소 A라는 거는 요 주어진 관계에 대입을 해보면 A 곱하기 A가 될 텐데, 맞죠? A 곱하기 A가 될 텐데 얘는 A 제곱이기 때문에
정수집합의 원소인 A에 대해서 A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1번의 반사 조건은 만족시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도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확인해야 되는 게 이 관계가 만족하면 얘도 성립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맞다고 가정을 해보면 A랑 B랑 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가정일 텐데 얘가 성립하면 당연히 BA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A, B는 정수집합의 원소일 테니까요. 그러면 대칭도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세 번째 확인해 볼게요. 추이는 뭐였냐면 A와 B의 관계 그리고 B와 C의 관계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했을 때 A랑 C도 성립을 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성립하는 걸 보이면 되고 성립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려면 반례를 드러내서 보이면 되죠. 그래서 한 가지 반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A를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하고 B를 0이라고 생각하고 C를 5라고 생각한다면 A, B를 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고요. 0이니까. B랑 C를 곱했을 때도 0이니까.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데요. A와 C를 곱했을 때는 음수가 등장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반례를 찾았죠? 따라서 주어진 릴레이션은 동치관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감사합니다. 숙제로도 나갈 거긴 한데 여러 가지 또 다른 유형이 나오면 또 헷갈려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금 제가 예시라고 적고 있지만 계속 여러 문제들 풀고 있는 거예요. 문제 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실수집합에서 정의한 릴레이션인데 이러한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릴레이션이 동치 관계인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반사, 대칭, 추이 확인해 볼 거예요. 반사는 요거 만족시키는지 확인해 보는 거였는데 A는 당연히 A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만족하니까 반사는 확인이 됐고요. A와 B의 관계가 성립하면 B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A가 나오는 관계도 성립하는지 봐야 되는데 얘는 그냥 생각해도 아닐 것 같으니까 반례를 충분히 들 수 있겠죠. A를 3으로 잡고 B를 2라고 잡는다면 3은 2보다 크지만 2는 3보다 크지 않으니까 적절한 반례를 찾았네요. 그래서 이미 동치관계가 아니긴 한데 그냥 추이까지 한번 적고 넘어갈게요. 추이는 이렇게 A와 B, B와 C의 관계가 정의되었을 때 A랑 C도 연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A가 B보다 크거나 같고 B는 C보다 크거나 같다면 A는 C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이 성립을 하죠. 왜냐면 대소관계는 부등식은 이렇게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동치관계 잘 이해하시고 문제에서 동치관계인지 확인하는 폼도 잘 익혀서 과제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정리를 해볼 거예요. 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정리하고 시작할 건데 공집합이 아닌 집합 S를 하나 잡았고 그리고 동치 관계인 릴레이션을 하나 잡았어요. 보통 동치 관계를 이렇게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이 관계를 주어진 집합 S의 파티션으로 표현할 건데 이렇게 나타낼게요. S의 원소 X에 대해서 둘이 동치관계를 갖고 있는 그래서 어떤 정리를 하려는 거냐면 각각의 S의 부분 집합인 파티션들은 이 각각의 파티션들에도 동치관계를 부여하고 이렇게 A, B 사이에 릴레이션이 성립한다는 걸 앞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A와 B는 같은 셀에 있다고 표현할 거예요. 즉 주어진 릴레이션이 성립하는 A, B에 대해서는 A가 들어있는 셀, B가 들어있는 셀이 같다고 얘기해 줄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정리는 증명이 가능한 거라고 했잖아요. 이 정리를 증명해 볼 건데 이것도 해석학에서 많이 해보셨을 증명인데 같다는 증명을 할 때는 특히 셀 집합이라고 했죠. 집합이 같다는 증명을 할 때는 왼쪽 이 집합이 이 집합에 속한 거를 증명하고 또 이 B에 관한 셀이 A에 관한 셀의 집합에 속한다는 걸 둘 다 만족시키는 걸 증명하면 두 집합이 같아진다는 그런 기법을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게 증명할 거예요. 요거 하나 먼저 보이고 요것도 보이고 둘 다 만족시키면 두 집합은 같은 집합이라는 게 증명이 되니까요.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그대로 적어봅시다. A 바의 원소 X를 하나 잡았을 때 정의에 의해서 X는 A와 동치관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주어진 릴레이션이 성립할 거예요. 그런데 이 A가 들어있는 셀은 B가 들어있는 셀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A가 들어있는 셀에 당연히 A가 들어있는 셀의 원소 중엔 A가 있겠죠. 이 A 또한 얘를 포함하는 집합인
B에 관한 셀의 원소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렇다는 건 주어진 셀의 정의에 의해서 A와 B도 동치관계를 가진다는 거죠. 그러면 주어진 릴레이션은 동치관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잘 적어볼게요. X와 A 간의 관계가 성립하는 걸 얘기했고 A와 B도 증명을 했으니까 추이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즉 X라는 원소는 B바의 원소이기도 하다는 거죠. 처음에 A바의 원소로 잡았던 X가 B바의 원소인 걸 보였으니까 이러한 부분집합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냈네요. 두 번째 집합관계도 똑같이 해주면 될 것 같아요. B바의 원소 Y를 잡아서 이 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Y와 B에는 동치관계가 성립하는데 그쵸. 요렇게 써져 있으니까 이 B바의 원소인 A에 대해서도 정의에 의해서 주어진 셀의 정의에 의해서 A와 B의 동치관계가 성립하고 우리 대칭관계를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도 적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추이 사용해서 Y, A 간의 관계까지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렇다는 건 Y가 A바의 원소라는 거니까 B바의 원소를 잡았던 Y가 A바의 원소라는 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집합 간의 관계가 성립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증명에 의해서 A를 포함하는 셀, B를 포함하는 셀은 서로 같은 집합이었다는 사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동치관계라는 걸 확인하면 같은 셀에 속하는구나. 그렇게 해석해도 될 거고 이 얘기는 뒤이어서 나중에 할 얘기에 더 영향을 줄 거예요. 다음에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줄 정리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적어볼 수 있는 정리는 각각의 파티션에 속한 각각의 셀에 대해서 동치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셀들이야.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퀴벌런스 클래스 동치류라고 부른다고 해요. 아까 나머지가 같은 애들은 잉여류라고 한다고 했죠. 동치관계를 가지고 있는 셀들은 동치류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으면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집합에 관한 얘기는 다 했고요. 저희 동치관계 얘기도 했고, 파티션 얘기도 했고, 릴레이션 얘기도 했고, 다 했어요. 다음 섹션에서는 새로운 좌표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물론 수업 시간에 들으셨겠지만 이전에는 X축, Y축 전부 다 실수 집합으로만 구성된 좌표계만 보셨을 텐데 이번에는 복소수를 활용해서 나타내는 좌표계를 얘기해 볼 거예요. 사실 이거는 복소 해석학 가면 더 자세히 배울 텐데 여기서는 표현법을 익히는 게 중요해서 그것만 얘기하고 넘어갈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I를 다들 알고 있다시피 방정식 x제곱은 마이너스 1에 만족시키는 i로 얘기를 하는데 이 i는 복소수 집합의 원소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복소수 배울 때 다 표현하셨던 a 플러스 bi 이러한 일반적인 폼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기하학적으로는 이게 좀 중요해요. a 플러스 bi라고 우리가 대부분의 복소수를 나타내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x축으로 보았던 데를 실수축으로 볼 거고 y축으로 보았던 데를 허수부분의 축으로 봐서 실수부분, 허수부분을 기억하시나요? a를 실수부분, b만 여기 b를 허수부분이라고 보았었는데 그래서 a, b라는 적을 잡는다는 건 그동안 실수좌표계에서 얘기했던 a, b가 아니라 a 플러스 bi를 나타내는 점이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부터 얘기할 극좌표계는 이러한 점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극좌표계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폴라 코디네이트 폼 이렇게 쓴대요. 방금 전에 a, b를 좌표계에서 마치 실수좌표계에서 a, b로 나타냈던 것처럼 점 찍어서 요만큼 a, 요만큼 b로 나타낸다고 했는데 a 플러스 bi라는 표현 말고도 이 점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 아셔야 돼요. 우리 a 플러스 bi를 z라고도 많이 말했었는데 이 점을 이 그래프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원점으로부터 점까지 연결을 지어서 이 길이를 마치 반지름처럼 r이라고 정의하시고 또 이 각도를 세타라고 얘기하면 19년도에 일반 수학 들으셨던 분들은 극좌표에
그 좌표계를 아예 처음 보는 건 아닐 텐데. 아무튼 이 A는 사실 R 코사인 세타랑 같을 거고 B는 R 사인 세타랑 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BI 대신 요거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 R이 Z의 절대값을 씌운 이 Z라는 값의 크기랑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A 플러스 BI라고 표현했던 이 Z를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의 I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이 R을 Z의 크기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잘 묶어보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라고도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도 되게 많이 표현하는 표현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어디다 적지? 오일러 정리를 일수할 때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라는 걸 2의 I 세타 제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Z를 또 다시 절대값 Z 2의 I 세타 제곱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이 표현법도 아셔야 되고요. 이 표현도 아셔야 되고요. 가끔 R로도 나타내기도 해요. 상통하는 의미를 가지는 거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 오일러식을 사용해가지고 식 전개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면 Z1 크기 잡고 EI 세타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 Z2를 크기 EI 세타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텐데 Z1, Z2는 당연히 둘이 곱한 거니까 지수 법칙 써서 세타1 플러스 세타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좌표 간의 곱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표현법이 아니라 다른 애들을 사용했으면 곱을 표현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표현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일 많이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데 문제에서 처음에 그래서 이걸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문제를 하나 보여드리면 Z제곱은 I 이거 Z제곱은 I의 해를 찾으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Z제곱은 I가 되는 걸 만족시키는 Z값을 다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연산하기 위해서 이 Z값을 구하기 위해서 Z를 임의의 복소수로 잡아줄 건데 A 플러스 BI로도 잡을 수 있고 코사인 사인을 표현해서도 잡을 수 있지만 그렇게 안 잡고 우리 요걸로 잡을 거라고요. 왜냐면요. 문제에서 Z제곱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Z를 곱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곱할 때 가장 간단하게 연산되는 게 이 표현법이라고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로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Z제곱은
2i의 제곱 2i 이세타 요렇게 표현될 수 있을 텐데 이제 여기서 이제는 z를 정체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 표현법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법을 바꿔줄 거예요. 이 z제곱은 문제에서 i라고 주어졌잖아요. 이 i를 a 플러스 bi의 꼴로 표현을 해보면 0 플러스 1 곱하기 i로 표현되겠죠. 여기서 지금 세타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a 플러스 bi 표현 말고도 z 크기 앞에 두고 이 표현을 코사인 사인으로 표현하면 코사인 2세타 플러스 i 사인 2세타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다 적으셨으면 이제 이거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식하고 이식하고 비교하면서 세타를 찾는 거예요. 지금 코사인 2세타가 0일 거고 사인 2세타가 i일 거잖아요. 그러면 2세타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0이겠죠. 그래야지 살아남을 텐데. 아니, 0이 아닌가? 0이 아니라 뭐죠? 2분의 파이겠죠. 코사인 2분의 파이 0, 사인 2분의 파이 1이니까. 여기서 2세타에 들어갈 게 2분의 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걸 일반적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2n 파이까지 더해서 나타낼게요. 주기 2파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세타의 값을 나타낼 수 있겠죠. 4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라고요. 자, 그러면 0에서 2파이 사이의 값만 알아볼 건데 0에서 2파이 사이에서 나타낼 수 있는 n은 0, 1, 2가 들어가면 2파이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만 찾아주면 돼요. 그때 세타는 4분의 파이, 4분의 5파이죠. 자, 그럼 우리 다 됐어요. 이제 Z1, Z2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Z값을 해를 두 가지 찾아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타가 4분의 파이인 경우예요. 지금 이게 그냥 1i잖아요. 앞에 따로 표현된 게 없어서 1i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그래서 앞에 z의 크기로 들어가는 z 절대값 얘도 1로 잡아줄게요. 이렇게 이걸 빼먹고 얘기를 안 했네. 그러면 반지름이 1인 원에 대해서 생각할 거고 아까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좌표는 0,1이니까 0,1, 0 플러스 1i니까 요 좌표를 얘기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여기로부터 2분의 파이라는 것까지 찾아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과정 그렇게 거쳐서 온 거고 그래서 Z1, Z2를 나타내보면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리에 4분의 파이 넣어서 지금은 여기서 나타낸 건 z제곱이고 우린 z를 찾을 거니까 세타 자리에 4분의 파이 넣어서 코사인 4분의 파이 플러스 i 사인 4분의 파이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거고 계산하는 거야.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z2도 코사인 4분의 5파이 플러스
I 사인 4분의 5파이. 얘도 계산해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찾는 게 Z이기 때문에 Z에서는 처음에 I 세타로 정해놨어서 이 정의에 의해서 얘는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구한 세타를 처음에 여기 자리에 대입해서 지금 이거 두 개 나타낸 거예요. 됐죠? 요거에 관한 예제도 나갈 예제, 문제도 과제로 많이 나갔어요. 연습 많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사진을 한 번 더 찍었어야 되는데 끝나고 한 번 더 찍을게요. 이거를 한 문제를 더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시간이 될까요? 30분? 새로운 거 하나 더 얘기하고 한 문제 더 풀 수 있을지 그거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아마 수업 시간에 정의하셨을 텐데 U라는 거는 그 복소수의 원소 Z에 대해서 크기가 1인 애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모아놓은 집합이고요. 여기 n을 적어주면 똑같이 복소수의 원소 Z에 대해서 Z의 n제곱이 1이 되는 아이들의 집합이에요. 그냥 n제곱 해가지고 1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도 얘는 이러한 집합 관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이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집합관계에 예시가 뭐가 있을까 하고 떠올려봤는데 그냥 하면 안 와닿으실 수도 있어서 제일 포멀한 세제곱을 생각을 해보면 이 Z 세제곱의 원소는 안 적으셔도 돼요. 1이 하나 있을 거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근해 공식 써서 구해보면 이런 게 있을 텐데 지금 요 집합에 속하는 원소를 찾은 거잖아요. 여기 n이 n자리에 3이 들어갔을 때 요 집합의 원소를 두 가지 찾아본 건데 이 원소들이 이 집합의 원소니까 당연히 이 집합의 원소도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 크기가 1이 되는지만 확인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기도 하니까 크기가 1이 되는지 확인해볼까요? 이 Z는 Z1, Z2로 쓸게요. 당연히 크기가 1일 거고요. 이 원소는 크기를 구해보면 우리 이러한 복소수의 크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를 씌웠었나요? 뭐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으니까 크기가 1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의 원소들은 모두 이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은 이 집합의 원소가 되니까 이 부분 집합 관계를 간단하게 보일 수 있었어요. 이거는 지우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문제 푸실 때 어려울 것 같아서 방금 했던 거 예제 딱 하나만 더 풀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으로 넘길게요. 네. 문제 하나만 더 풀어드릴게요. 이번에는 Z4제곱은 1을 만족시키는 Z값들을 다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Z4제곱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곱하기로 표현하는 하기에 가장 쉬운 표현법인 얘를 적기로 했어요. 그러면 Z4제곱은 크기의 4제곱 2의 I 4세타가 될 텐데 이게 4제곱한 게 1이라고 했어요. 이 1을 A 플러스 BI의 꼴로 나타내보자면 앞에는 1이 곱해져 있을 거고 1 플러스 0 곱하기 i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낼 때 그러면 살짝 그려보면 문제에서 주어진 좌표는 반지름이 1인 원에서 요 점일 것 같아요. A 플러스 B의 i의 꼴로 나타냈을 때 A가 1이고 B가 0으로 나와 있으니까 좌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거 다른 표현법으로 크기 코사인 4세타 I 사인 4세타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세타는 0이겠죠? 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표현법으로 2n파이만 더해주면 되겠어요. 0에다가. 그러면 이때 세타는 2분의 n파이가 되겠죠. 자, 0에서 2파이 사이만 볼 건데 이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n은 0, 1, 2, 3, 4는 안 되겠고 요렇게 n값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세타가 될 수 있는 건 0,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n 여기다 대입해서 세타 자리에 대입해서 찾아봤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Z1, Z2, Z3, Z4 다 구해봅시다. 4개. 반지름은 1이었고요. 코사인 0 플러스 I 사인 0. 계산하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1이 나올 거고요. 코사인 2분의 파이, I 사인 2분의 파이 하나씩 대입해서 찾아주면 얘는 0 플러스 I니까 I가 나오겠네요. 코사인 파이 플러스 I 사인 파이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조금만 빨리 정리할게요. 코사인 2분의 3파이 I 사인 2분의 3파이 정리해주면 0 마이너스 i가 돼서 마이너스 i 이렇게 1 마이너스 1 i 마이너스 i 네 가지의 z값을 찾아줄 수 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저희 마무리 사진만 한 번 더 촬영하고 끝낼게요.